예,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의 김희가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데이터 드리븐 시큐리티 인 인터넷 서비스라고 부제를 달았는데요. 주로 이제 온라인 게임하고 결제 쪽에 특히 이제 계정 도용이나 결제 부정 쪽을 어떻게 탐지하는지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 소개를 아주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A3 시큐리티 컨설팅이라는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창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재직했던 거는 NC소프트의 정보보안 실장으로 6년간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보안 쪽을 담당하면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소통을 하는 거는 블로그 쪽에 좀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좀 이쁜 결과물들을 NC소프트 블로그, 그다음에 네이버의 블로그 포스트에 게임과 보안이라는 글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꽤 많은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댓글들은 안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그렇듯이 컨텐츠와 관계없이 댓글은 다 특정 회사를 욕하는 글들로 내용을 읽지 않고 그냥 적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FDS 쪽을 서비스를 하는 AI 스페라라고 하는 회사에 지금 같이 공동 창업자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게임 부정에 관련된 것들은 월드와이드 웹 컨퍼런스나 아니면은 NDSS라고 하는 컨퍼런스들의 저희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 관심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을 좀 붉은색 라인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선 NDSS하고 IEEE TIFS 저널에 실었던 온라인 게임상에서 골드 파밍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탐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거래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간편 결제 쪽하고 온라인 게임 쪽에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을 구축한 거 내용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탐지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꼭 이제 부정 탐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직업이나 주로 연구 분야가 어두운 쪽을 탐색하다 보니 좀 그렇긴 한데 밝은 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 2017년하고 ACM 넷게임스 쪽에 이제 저희가 논문을 발표했었던 내용들 중에 신문 기사에 좀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구에 종말이 올 때 인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논문으로 실어서 좀 많은 미디어 커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케이지라고 하는 국내 게임 데이터셋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했었던 사례고요. 게임 안에 종말이 있다라는 상황을 좀 전제하기 위해 가지고 클로즈드 베타 테스트 데이터셋을 받아 가지고 서버가 처음 오픈했을 때 유저들의 행동하고 그다음에 종말이 오는 서버 클로즈가 다가오는 그 직전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봤는데 물론 재미난 변화들을 많이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착하게 퀘스트만 하던 사람이 뭐 잘 지어놨던 집을 부시거나 PK를 하러 남들 죽이러 다니거나 여러 극단적인 비헤이비어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친밀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따뜻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셜 챗이 증가를 하고 밸런스 스코어가 되게 높아지는 쪽으로 흐르더라라는 거였고요. 주로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직의 충성도나 소속감을 잘 못 느꼈던 외로운 늑대들이더라 이런 훈훈한 발견들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원래 주제대로 들어가가지고 온라인 게임 봇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테크톡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게임 봇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동영상 정도 보여드리고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정의 자체는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PC 게임 전부 다 이제 공통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주로 가장 유명했던 거는 PC 기반 게임들의 보통 우리가 오토라고 부르는 게임 봇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의 자체는 사람을 대신해서 24시간 365일 자동으로 게임 플레이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부가적인 기능이 더해지면서 치팅 기능을 좀 막강하게 장르별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최근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그 치팅 툴들이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기사에 났던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FPS뿐만 아니라 이제
대결 부분의 장르로 들어가면 전부 다 맵을 열어서 본다든가 아니면 장애물을 통과해서 사냥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뭐 FPS로 치면은 벽을 뚫고 쏘거나 총알이 소진되지 않는 무한 장탄 같은 이런 문제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르를 불문하고 지금 게임 핵이나 게임 봇이 게임 유저들의 불만 및 이탈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게임 봇하고 경쟁을 하면은 휴먼 플레이어들이 뭐랄까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실력 면에서 베네핏을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24시간 플레이를 하기 어렵지만은 게임 봇은 24시간 지치지 않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레벨업이나 아이템 파밍 속도가 무척 빠른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정상적인 유저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몰입감이 단기간에 상당히 높아지는 장르의 게임들, FPS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실력 발휘를 하려고 해도 치팅을 쓴 유저들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로 인한 불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왜 이거를 탐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큰 요소입니다. 이거는 꽤 유명한 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국내 모 게임에서 봇을 돌리는 화면입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 군무를 지어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다 봇들입니다. 사람이 캐릭터를 이렇게 저렇게 대량으로 수동으로 컨트롤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캐릭터들의 이름을 잘 보면은 시리즈 형태의 이름으로 관리하기 편하게 작업장에서 만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시아오신 01, 02, 03 이런 식으로 계정에 일련번호를 붙여서 관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재밌는 판이 벌어졌군. 받아라. 이제 몸이 풀렸다고. 어서 덤벼라. 조건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나요? 일단은 좀 일반 유저 기준에서는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저런 봇들이 필드들을 다 쓸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템을 이제 정상적인 유저들이 원래 게임 서버에서 지정한 리스폰 타임 안에 획득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봇이랑 사람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불만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불만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저런 봇들을 계속 탐지해가지고 끊임없이 제거해내가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기획상에 반영해가지고 불만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많은 게임 유저들이 게임에 봇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 모르는 유저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봇을 대규모로 제재하면은 게임 안에 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이제 당연히 봇들이 저가에 생산해서 공급해주던 아이템들이 사라지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유저들이 원하는 거는 내 눈앞에서만 봇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아예 봇들이 놀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을 두거나 인스턴스 던전을 둬가지고 버추얼하게 봇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여간 존재는 하지만 내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것들도 좋은 기획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봇들을 돌려가지고 아이템들을 파밍해서 계속 그 현금 거래 사이트가 되었거나 아니면 유저들끼리 거래를 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집단을 우리가 작업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이제 골드 파밍 그룹이라고 별도로 아예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근미래 작업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우리가 이제 버추얼 월드에서 수집하는 머니랑 리얼 월드에서 사용하는 머니랑 문제는 통용이 된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한 영화의 장면입니다. 이거 영화 보시면서 비트코인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요. 많은 분들이 또 게임의 작업장들을 많이 떠올리시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추얼 월드에서 그 획득한 재화를 가지고 리얼 월드에서도 영향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버추얼 월드 내에서 대단히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좀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마치 버추얼 월드에서 저렇게 그 아이템을 획득하고 파밍하는 것이 현재 PC나 모바일에서 동작하고 있는 작업장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느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판매 경로를 막는 거겠죠. 근데 과거에는
봇들 판매상들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키워드들을 검색해 가지고 관련 카페를 블라인드 처리한다든가 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당연히 이제 소모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뭐 카페가 이제 차단당하거나 제재가 되면은 다른 카페 만들어가지고 또 돌리면 그만이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개인 미디어들 예컨대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동영상으로 게임을 이제 설명하는 마치 게임 VJ인 것처럼 하지만 계속 방송을 듣다 보면은 중간에 봇을 판매하는 광고를 슬그머니 올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봇을 파는 회사들도 상당히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 판매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업장을 돌리고 싶다라고 컨택을 하면은 실사도 나옵니다. 실제로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컨설팅도 해주고 그래서 아마 봇을 그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모니터링하는 부서에서 구매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이제 실제로 연락을 해보면은 게임 회사 같은 느낌이 난다거나 이 사람이 접속한 곳이 특정 N사들의 IP인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접속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위장을 해가지고 나가서 봇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친절히 안내도 해주고요. 거의 당일 배송도 해주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화가 돼 있냐면은 콜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봇을 돌리려고 하는데 뭔가 버그가 있어요 하면은 그럼 원격 지원 해드릴게요 해서 원격 터미널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바로 픽스도 해주고 훌륭하죠. 이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2억을 챙긴 일당이라고 여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신문 기사에다 썼던 내용이고요. 이제 리니지 쪽이 아무래도 게임 역사가 제일 깊다 보니까 모바일 버전으로 이어지기 전에도 PC 버전에 다양한 시리즈의 그 게임 봇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봇 만드는 회사들은 이따가 데이터로도 보여드릴 텐데 끊임없이 M&A도 하고요. 얘들끼리 회사도 이제 분사 같은 것도 했다가 좀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 제품을 아예 단종시키고 새로 차려가지고 영업을 하고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패왕, 패신, 패제, 군왕, 린킹 이 시리즈로 쭉 나오는 게 이름도 벌써 유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왕스럽고 뭔가 다 제패해버린다는 그런 이유로 계속 유사도를 가진 이름들로 이어지는데 프로그램 유사도를 바이너리 분석을 해보면은 일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핵심 소스 코드를 공유해 가면서 기능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이야 악성 불법 코드로 아예 법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판매하거나 또는 제작하는 행위를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전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제재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게임 회사들이 이 작업장들이 중국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거의 수사를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 보호법상으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영업방해 형태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해결보거나 이렇게 좀 취하겠다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보호법으로 제재를 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파일 레벨에서 프로그램을 개작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드라이버나 메모리 후킹을 해가지고 파일은 위변조를 안 하고 메모리 레벨에서 값들만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처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무료로 뿌리는 버전들도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다라고 입증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 유심히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데 일부 봇 프로그램들은 백도어가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제 봇의 인증 서버로 보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입니다. 사실 이제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보다는 좀 규모가 약간 위축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큰 답은 없습니다. 이제 답이 없는 이유가 시스템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상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게임들의 수명이 모바일 게임이 평균 3개월 이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규모의 결제 부정이나 아니면은 그 모바일 게임의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안다 하더라도 그걸 업데이트 해가지고 대응을 할 때쯤이면은 게임이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더 이상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서
그 점을 좀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기생충들은 그 뭐랄까요? 기본적인 룰이 있죠. 숙주는 죽이지 않는다. 영양분만 빨아먹을 뿐이다. 이 정도도 있는데 이제 악질봇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태계를 마비시킬 정도로 좀 망가뜨리고 체리피킹만 하고 떠난다는 점에서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부분이 안드로이드 레벨의 취약점을 또 이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게임 개발을 할 때 안전하게 개발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루팅한 기기에서 게임을 돌리는 것 자체를 뭐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에뮬레이터 위에서 돌리는 것 자체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서 인터럽트를 걸어가지고 리턴 밸류들을 고쳐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게임 인터럽트를 걸어서 게임 로비에 진입을 하면은 저런 메시지 아이디가 4번 1번이 뜬다는 걸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이 진행되는 것처럼 로비에서 스타트가 되고요. 다시 인터럽을 걸어서 게임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리턴 코드를 이제 조작해가지고 보내면은 바로 전투가 끝난 것처럼 되고 이제 경험치와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 행위를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은 플레이를 하지 않고도 단기간에 빠르게 이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인터럽을 걸고요. 메시지 아이디 값만 단순하게 바꿔서 다시 보내게 되면은 또 전투 종료가 되고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막으려면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안드로이드 앱 레벨에서 난독화를 강하게 해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못하게 막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랄까요, 배터리 소모량도 늘어나게 되고 이제 컴퓨팅 파워도 많이 쓰게 되니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면은 매번 턴이 진행될 때마다 게임 서버로 패킷들을 다 보내서 서버에서 다 인스펙션을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모바일 게임이 뭐랄까요, 지금이야 유저들이 데이터 무제한 요금 같은 걸 쓰는 유저들도 많지만 이런 인베스티게이션을 위한 패킷을 계속 주고받는다라고 하면은 데이터에 과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저들이 와이파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는 한 이걸 근본적으로 막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림들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스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 모 게임의 치팅 툴이 되겠습니다. 이제 모바일 게임용 핵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컨피규레이션 값들 몇 개 적어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행위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로그를 정밀하게 남겨서 이제 진짜 유저인지 게임 본 유저인지를 구분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짧은 인터벌 안에 특정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는 게임 봇이 했다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바일 게임은 그 액션이 좀 단순한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에 PC 게임보다 로그를 덜 남기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가지고 특이점을 찾는 것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게임 봇이 그 거의 오피셜 게임들하고 행위가 많이 비슷해졌다라는 건데, 요즘 모바일 게임들은 다 자동 전투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유저들이 직접 플레이를 하는 경우보다는 자동 전투를 시켜놓고선 관람하는 모드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플레이를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됩니다. 이제 이 친구는 왜 이렇게 버벅대면서 플레이를 하지? 이 사람은 뭔가 정상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걸려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동 전투까지 오피셜리 제공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봇을 잡아야 되나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뭐 회사에서 다 제공해 주는 거 우린 좀 더 다른 기능을 썼을 뿐인데 이게 뭘 규정을 위반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할 경우에 정책적으로 딱히 명백하게 반박하기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 하더라도 치팅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거기에서 파밍을 통해서 단기간에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게임 내 경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제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작업장들이 옮겨가는 화면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그 유행했던 PC 기반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PC로 렉을 구성을 해가지고 무인으로 사람 없이 자동으로 플레이를 쭉 하는 작업장 화면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모바일로 되면서 1인 작업장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IP인데 실은 대량의 에뮬레이터들 예컨대 녹스라든가 블루스택 같은 걸 띄워가지고 모바일 게임을 돌려서 자동으로 이제 사냥이 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후자 같은 경우를 잡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은 동일 IP인데 그다음에 되게 에뮬레이터를 쓰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잘 쓰지 않는 기기들로 이제 식별이 되거든요. 화웨이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의 샤오미 쪽에 있는 무슨 핸드폰이라든지 그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그 편의를 위해 가지고 에뮬레이터 위에서 게임을 돌리는 것을 제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저렇게 돌렸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PC방을 그 PC 기반 작업장을 차리려면은 초기 투자비가 꽤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PC방을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대형 공간이 필요하거나 전기세도 이제 상당히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성능이 좋은 PC 한 대에서 16개에서 25개 이상 그 모바일 게임 앱을 이용해 가지고 돌리는 것이 누구나 가능해졌기 때문에 탐지가 좀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제 부정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많이 대안이 나온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구매와 환불을 계속 반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스토어에서 구매한 이력하고 게임 플랫폼에서 구매한 이력하고 게임사가 최종적으로 인지한 거에 시차가 생긴다는 걸 이용한 공격이 되겠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 구글에서 보이드 퍼처스를 디텍션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 주기 전까지는 계속 유행했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카카오에서 게임 아이디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그 카카오 아이디를 쓰는 게임 유저에게 선물을 주고 이 선물을 줬다라는 내역 자체는 근데 이제 구글 플레이 같은 데선 동기화가 아직 안 된 상태죠. 이제 선물을 주자마자 구글 플레이에서 취소를 시켜가지고 리펀드를 받으면 돈은 돌려받았는데 물건은 아직 살아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돌려받고 이 물건 또 다시 그 현금 시장에다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템 하나를 사가지고 2배를 이제 남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하면 게임 회사들은 매출은 많이 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정산했을 때 손실이 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접속을 한 경우에도 IP가 중국 IP면은 거의 추적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사 작업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긴 하지만 과거에는 2개월 정도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됐고 전체 총량에 대해서는 나와도 각 취소를 한 세부 내역까지 개인별로 제공을 해주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 특정 유저를 잡아가지고 제재를 하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2개월 뒤에는 게임이 이미 조금 순위가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서 제재의 의지가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잘 이용했던 공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게임 봇과 작업장을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 2-3개 정도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션 시퀀스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퀀스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점이 특정 봇들은 이런 액션 시퀀스들을 공통으로 보인다라는 걸 첫 번째로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봇 탐지 외에도 이탈을 한 유저들은 이탈하기 전에 어떤 공통된 액션들을 경험했는가를 이제 추적을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유저들 이탈 방지라든가 또 이제 고객들 중에서 봇을 쓴 특이한 이용자가 있는가를 탐지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특정 봇을 쓴다면은 유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액션 시퀀스가 동일한 것들이 대량으로 검출이 될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은 어제 로그인했을 때하고 오늘 로그인했을 때하고 당연히 행동 패턴이 다를 겁니다. 어제는 들어오자마자 친구하고 채팅 먼저 했다면 오늘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퀘스트부터 채우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제 행동하고 오늘의 행동하고 액션 시퀀스가 며칠 연속 같다라고 하면은 이건 계속 봇을 쓰고 있구나라고 탐지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액션 시퀀스를 할 때 많이들 쓰는 방법이 그 액션 아이디를 문자열로 매핑해 가지고 문자열들 검색하는 알고리즘들로 많이 가게 됩니다. DNA 시퀀싱하는 방법들을 여기에 많이 응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보적인 이제 지엽적인 행동 패턴이 완전히 일치하는가 같은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분 변종의 행동 패턴은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한 패턴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만 분시나 아니면 스미스 워터만 같은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NPC를 죽였다라는 거, 돈을 획득했다라는 거, 아이템을 얻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메시지 아이디로, 이벤트 아이디로 남게 되는데, 이거를 시퀀스 아이디로 이렇게 매핑을 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숫자들 청크를 직접 다루는 거는 편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요 액션별로 이렇게 아이디를 달아가지고 이 유저의 행동을 이런 문자열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주로 쉬운 예제로 드는 패턴은 이제 이런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은 이상한 사람이 있고 셀피시한 사람들이 있는데 걸러내는 패턴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되게 정상적인 유저들이라면은 중국집에 갔을 때 젓가락 들고 입가심 하려고 단무지를 하나 먹고, 그다음에 탕수육 한 입 먹고, 그다음에 짜장 먹고, 대략 이런 류의 패턴을 보일 겁니다.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있을 수 있지만 공통의 자산인 탕수육을 함부로 많이 먹었다가는 미움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진 않죠. 근데 이제 20%의 인원들은 뭐랄까 여기에서 좀 패턴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이제 탕수육을 조금 짜장을 중간중간 잘 섞어야만 직장 상사한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를 좀 더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는 유저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0.5% 미만의 유저들이 이제 단무지와 사랑에 빠진 유저들이죠. 이제 젓가락 들고 단무지 이런 식으로 먹는 유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도 왕왕 발견이 됩니다. 굳이 더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데 NPC와 싸워가지고 죽어서 레벨을 다운시켜가지고 특정 레벨에서만 머무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정 레벨을 넘어가게 되면은 아이템 생산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잡템들을 모아가지고 팔려고 레벨별로 계정들을 유지를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굳이 NPC와 싸워가지고 주기적으로 죽으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정 모바일 게임에서 그 액션 시퀀스들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의상 알파벳 24자 정도에서 6자 정도로 매핑이 편하게 액션들을 나름 그룹핑해가지고 매핑을 합니다. 로gin과 관련된 건 A라든지, 그다음에 아이템을 강화하거나 아이템 레벨업 시킨 것들은 G라든지 이렇게 액션별로 매핑을 시킨 다음에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기획자가 의도한 대로 다채로운 플레이를 한 유저가 됩니다. 이 행위 저 행위 다양하게 하고 퀘스트도 즐기고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주 특이한 유저인데 계속 구매를 이어가는 분들입니다. 좋은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저들은 전형적인 헤비 유저고 아주 대량의 구매를 이어가는 고객들이니까 별도로 좀 빼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유저는 아주 사소한 아이템이라도 얻기만 하면 계속 판매를 하는 유저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유저들이 조사해 볼 가치가 있는 유저들입니다. 물론 액션 시퀀스에서 저렇게 추출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클루 중에 하나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 게임이건 PC 기반 게임이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역시 그 머니 트레일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게임 봇이 그 어떠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 패턴에서 특이사항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한 행동 자체는 우리가 몇 가지 룰 베이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들을 하나의 노드로 보고 거래를 했을 때 이거를 거래가 맺어진 걸 엣지로 본다면은 내가 한번 선물을 주면 상대방도 대개는 한 번을 주게 됩니다. 또는 뭐 내가 10번 밥을 사면은 상대방도 한두 번은 사겠죠. 그래서 바이디렉셔널한 그래프가 계속 만들어져야 정상인데 유니디렉셔널한 그래프만 계속 생성이 된다면은 이건 이상할 겁니다. 물론 유니디렉셔널하게 계속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더라도 내 전 재산이 100만 원이면은 5만 원 정도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 전 재산이 100만 원인데 90만 원을 늘 준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상할 겁니다.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일일 정해진 시간에 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되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온이라는 게임에서 유저들 네트워크를 트레이딩만 추려가지고 분석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전체 네트워크 중에서 아까 정의한 세 가지 조건으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류의 대가 없이 게임 머니를 유니디렉셔널하게 주고만 있는 거래 네트워크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그 추출이 되게 되냐면 N개의 본 유저가 한 명의 뱅커 유저한테 계속 보내는 이런 부채살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연결된 걸 탐색을 해보면은 이 뱅커들은 한두 명의 프록시 유저들하고 거래를 주고받고 그 프록시 유저들이 친구 관계에도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거래를 하는, 즉 판매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구매를 한 구매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생산자 본 유저들을 처벌하는 거를 주로 게임 회사들이 원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만 일단 탐지해내서 제재를 하는 걸로 예제를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다수의 본 유저 골드 파머들이 뱅커로 보내서 이 뱅킹 캐릭터가 프록시 유저랑 연결을 해가지고 구매자랑 이제 전달하는 패턴인데, 계정들마다 다 용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본 유저들은 사냥에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레벨이 무척 높습니다. 대부분 만렙인데 문제는 보유 자산량이 현저히 낮다라는 겁니다. 계속 남한테 보내기 때문도 그렇고 제재를 당했을 때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계속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 뱅킹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레벨은 낮은데 레벨은 1이고 플레이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일절 사냥도 없고 레벨업에 필요한 모든 행위는 없고 오로지 거래 장사만 합니다. 이제 이런 류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저들에 대해서 특징을 이제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은 전부를 잡을 거냐 아니면 일부 유저만 잡을 거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유저들은 또 어쩌다가 한번 쓴 고객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도에 좀 여지를 둔다라고 하면은 아예 기업적으로 집단 작업장을 돌리는 군들만 추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횟수 이상, 특정 머니 이상만 거래한 유저들을 추리게 되면 이런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유저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 현금 이익을 얻는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저희가 이 실험을 했을 당시에 추출한 요 거래 내역들을 그 당시에 아이템 현금 시세하고 다 일일이 매핑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달 정도의 데이터셋을 이용했고 여러 월드가 있었는데 단 한 개의 월드 서버만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업장도 영세 작업장이 있고 대규모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그 봇 6개 정도 돌리는 소규모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달에 12,000불 정도를 세금 없이 수익을 얻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봇을 한 590개 정도 이 기간 내에 돌리는 걸 관측을 했었고요. 그래서 약 10만 불 정도를 한 달에 세금 없이 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단일 작업장 중에서 규모가 큰 작업장들은 한 개 월드에서 월 1억 2천까지도 세금 없이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대전제로 잡아야 될 거는 특정 게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부분 게임 회사들 불문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실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좀 삼아야 될 거는 가끔 콘진원 같은 데서 보고서 나오면은 그 사이버머니의 이런 이제 거래가 몇 조를 넘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보고선 대부분 아유 말도 안 된다 부풀려진 수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여러 월드 중에서 한 월드고 요즘 봇들은 하나의 게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게임을 동시에 쓸 수 있게 제공하는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 몇 천만 원 수입을 내는 이제 작업장을 갔더니 이런 기사들이 수사 결과로 나오는 게 다 이런 백데이터들을 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이게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 회사들 전체적으로 있는 문제라는 거고요. 대부분 게임 회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오늘 제 발표 내용은 고려대학교 공식 의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금 거래를 추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작업장 네트워크가 저렇게 있다라는 걸 알고 저 트랜잭션을 파악을 하면은 모바일 게임이나 아니면 PC 게임이나 상당히 많이 좀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걸 알았다면 실제로 이 현금 네트워크를 어떻게 더 강화를 해서 추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작업장 네트워크들을 이런 식으로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금 거래 리얼머니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업장과 결국은 구매자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몇몇 게임들은 게임 안에서의 거래를 아예 공식적으로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현금 거래는 게임 바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대행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게임 내 아이템들은 뭐 아이템 일련 번호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금으로 바뀐 다음에 올라오는 경우 아니면 계정째 만들어서 통째로 파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생각할 수 있는 게 커뮤니티 섹션을 통해 가지고 거래 네트워크의 규모와 그 거래가 이어진 스트럭처를 보고선 가늠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연구 결과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월드와이드 앱 컨퍼런스 2018년 올 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자체를 프로바이더 커뮤니티하고 컨슈머 커뮤니티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만드는 것 자체는 노드를 게임 유저로 하고 엣지는 트랜잭션이 있을 경우에 만들어지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 게임에서 거래 네트워크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들 딕션을 해내게 되면은 이런 류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작업장 네트워크가 전 월드에 고르게 이제 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큰 규모의 작업장도 있고 소규모 작업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업장들의 패턴을 보면은 좀 더 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작업장 이런 부채살 모양의 커뮤니티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작업장끼리 또 연결되어서 세탁을 하는지 아니면 작업장 간에도 납품을 하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지 소규모 작업장들끼리 끊임없는 이런 밸류 체인이 형성이 돼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추적을 속이려고 하는 건지 결국은 8989 팔아서 본인한테 돌아오게 하는 패턴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 커뮤니티들을 뭐랄까요 네트워크 피처들 이제 민 디그리하고 그다음에 어스터티비티하고 그다음에 레디우스하고 커뮤니티 사이즈하고 다양한 피처들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가지 정도의 피처를 가진 그룹들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냥 단순 트랜잭션 분석을 해도 알 수 있는 작업장 패턴이 되겠고요. 기타 좀 스파스하게 흩어져 있는 패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외부의 시세 데이터하고 같이 조회를 해가지고 전체 좀 규모를 예측을 해보면 연간 현금 거래 규모는 특정 게임 하나에 대해서 산정을 해봤을 때 연 약 60메가 USD,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제 금액이 오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게임 종류들을 계속 또 넓혀 나간다면은 이제 더 크게 발견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저희도 이제 연구의 타당성을 좀 얻기 위해 가지고 한 개의 게임에서만 테스트를 한 건 아니고 2-3개 이상의 MMORPG 장르의 게임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거의 동일한 증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게임이 역사가 짧냐 길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간의 분석을 해보면 2년밖에 안 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장들이 조금 대규모로 아직 진화는 못하고 군소 작업장들이 이제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8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서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과점을 형성해서 특정 작업장이 완전히 시장을 독식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계열로 분석을 해보면 초기에는 이제 로컬 컨슈머들 커뮤니티하고 공급자 작업장 커뮤니티하고 되게 흩어져 있다가 이제 경제력을 갖추고 성능이 좋은 봇을 쓰는 작업장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일단 작업장들도 규모의 경제를 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들 간에도 거래 납품 관계가 있다는 것도 역시 작업장들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스파스하게 군웅할 거를 하던 것들이 두 군데의 대형 작업장만 살아남은 거를 이제 십몇 년간에 걸쳐서 탐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모 게임 외에도 A모 게임하고 B모 게임하고 전부 다 동일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도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 아주 잘 긴 세월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 되었건 PC 게임이 되었건 계속 봇을 개발하고 작업장을 돌려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작업장들과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집단이 있습니다. 부정 결제를 하는 집단입니다. 이제 이쪽까지 설명을 드리면 대략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회사에서나 그 대규모 회사에서 로그인단하고 게임 플레이단하고 결제단 로그를 분석하게 되면 공통점들을 많이 찾습니다. 봇 만드는 녀석들하고 작업장들하고 IP 대역이 겹치는 경우가 꽤 있구나라는 거하고 심지어 그 계정 도용을 하려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계속 브루트 포스하면서 들어오는 IP들하고 보안 장비에 탐지되는 예컨대 보안 장비 웹방화벽이나 IPS 같은 로그나 또는 봇들이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되는 IP들하고 상관관계가 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크게 음모론을 펼치자면은 작업장에서 봇을 구매를 해가지고 쓰다가 게임 회사에서 보안을 강화해가지고 막히게 되면은 계정 도용을 버리기 위해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브루트 포싱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정 도용이 후에 발생을 하는 패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물증은 없지만 경험적으로 이제 한 10년간 게임 데이터 분석하면서 보면은 대규모의 제재가 있습니다 하면 항상 대규모의 계정 도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통해 가지고 결제 부정을 하는 알고리즘들을 많이 갖다 붙이고는 있는데요. 내부에서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탐지가 쉽지가 않은 게 한 번 만들어낸 도용 패턴을 두 번 다시는 잘 안 써먹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학습을 시켜놔도 정답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문제지만은 모처럼 모델을 만들어놔도 그걸로 탐지할 수 있는 경우가 시간을 좀 길게 가지면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가장 이제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는 거는 이런 이유로 도용을 했을 거야, 이런 이유로 부정을 저지를 거야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시나리오에 맞춰 탐지를 해내고 거기에서 사용됐던 IP 어드레스나 기기 식별 정보를 블랙리스트로 계속 확대해가면서 적용하는 게 도리어 효과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되었건 간편 송금 서비스가 되었건 각자만의 고유한 부정 패턴이 존재합니다. 요거는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의 특정 별도의 이제 부정 패턴인데 롤링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면은 이제 탐지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져 가니까 게임 내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일단 시세 조작을 하는 거죠. 되게 비싼 물건을 싼 값에 올리면서 바로 다른 작업장에 이제 차갈 수 있게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려서 공식적인 거래소를 이용했지만은 부정 행위자들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FDS를 구축해 가지고 부정 탐지를 하는 예입니다. 전통적인 방법들 로직 리그레션이나 랜덤 포레스트나 다이베이시스나 아니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탐지를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데 특정 행위에는 잘 맞습니다. 근데 모델의 지속력이 없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겠고요. 아예 롱텀으로 좀 어노말리만 잘 찾아내는 이제 저희가 ADSAS라고 하는 논문도 이제 낸 게 있는데 거래 패턴이 되었건 로깅 패턴이 되었건 유스지 패턴이 되었건 되게 신기하다, 특이하다라는 점들을 찾아내는 알고리즘들도 잡아냈지만 그것도 우리가 탐색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앞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아주 강제적으로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부정 시나리오들을 구축을 합니다. 이제 요거는 그 결제 회사들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사들이 이제 특히 카드사들이 많이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대면 결제 부정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탐지 룰이 아주 촘촘하게 돼 있습니다. 아주 국내에 특화된 룰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
공동 행망 ATM기를 야간 시간에 쓰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피처로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시가 넘은 시점쯤에 으슥한 시간 또는 아예 공동 행망간 정산이 끝난 1시쯤에 딱 오자마자 10,000원을 넣자마자 빼는 패턴 같은 게 보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시드로 잡아놓게 됩니다. 왜 10,000원을 넣자마자 뺐을까요? 대포 계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살아있는 계좌인지 베리피케이션을 해주려면은 그 현장에서 현금 카드와 함께 넣고 빼는 걸 잘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1시쯤 행망 전산 작업이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인터넷 뱅킹에서도 10원을 이체 금액으로 해서 여러 계정들 간에 거의 풀메시로 이체와 수령을 하는 그룹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계정 납품조가 대포 계좌가 유효한 거를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뱅킹 계좌와 함께 통째로 납품하느라고 베리피케이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 과정이 탐지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제재를 하냐? 아닙니다. 이제 머니트레이를 좀 더 추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일정 금액을 추금하려고 할 때 바로 현장에서 이제 잡는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줄기를 최대한 모으는 게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길 가다가 여러분들이 카드를 남의 걸 주었다 하면은 뭔가 써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먹히는 신용카드인지 아니면 보이드된 신용카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편의점에 가서 모자 푹 눌러 쓰고 CCTV를 외면하면서 최소 금액 단위인 담배 한 갑을 주문해 보는 겁니다. 되면은 대부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담배 같은 최소 금액 거래가 있은 뒤에 지역적으로 꽤 먼 지역까지 떨어진 곳으로 이동을 해서 큰 규모의 결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하나의 패턴이고요. 되게 이제 이런 류의 패턴까지 카드사들은 다 룰셋이 촘촘하게 있고요. 근데 이제 모바일 송금이나 게임 결제에 대해서도 동일 패턴들을 계속 축적을 하면 좋은데 최대의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충전 후 천천히 쓰는 패턴으로 되게 비즈니스 모델을 잡는다는 겁니다. 결제와 동시에 아이템 구매를 즉각하지 않고 회사마다의 고유의 게임 코인 시스템으로 충전한 다음에 쓰는 건 롱텀하게 쓰도록 유도를 하고 끝전 남는 게 아까워서 아이템을 못 살 때는 또 추가 구매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시점에 부정을 탐지하는 것으로 되게 룰셋이 잡혀 있는데 부정 같은 경우가 계정 도용이랑 이어지게 되면 최초의 충전은 정상적으로 됐고 그 위에 소비 패턴이 야금야금 쓰는 게 카드사 모니터링에는 안 보이게 되는데 부정 패턴으로 가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약점입니다. 다만 이제 그 결제 수단이 다른다거나 아니면은 로그인하는 IP가 바뀌었다거나 브라우저 종류가 바뀌었다거나 예컨대 PC에서 쓰는 파이어폭스로 이제 결제를 하는 유저가 있을 리가 좀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특정 결제 앱을 쓰다가 거의 동일한 그 시간대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브라우저만 바뀐 걸로 다 왔다고 하면은 그건 상당히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피처들을 시나리오별로 추출을 하고 이제 로그인 결과값 코드 뭐 로그인 페일리어가 났는지 정상 로그인 됐는지 그다음에 프로바이더들 이제 특정 뭐 게임이나 아니면 특정 구매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지 이런 관련된 상품 정보들하고도 링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브라우저나 동시에 로그인한 아이디 수, 관련된 IP 주소, 로그인 수들을 다 이제 공통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VPN을 경유해서 들어왔는지 등등을 식별해서 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초에 한번 있었던 분석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롤링 같은 패턴도 그렇고요. 결국은 여러 룰들을 만들 때 그 서비스 고유의 피처를 잘 이용을 해서 도메스틱한 룰을 잘 만드는 거가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아주 글로벌하게 제너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류의 부정탐지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제 패턴상에서는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는 뭐 하나라도 이렇게 부정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라운드 트루스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기기 식별 정보하고 IP 어드레스가 그래도 최대한 쓸 수 있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추적을 했던 예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일으켰던 IP들이 어느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가를 보면은 VPN 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을 이제 돌아서 접속하는 곳들이 많고요.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통신사들도 우리나라 3대 통신사가 있는데 특정 통신사에서만 부정이 잘 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그 학습할 때 가중치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회사를 위장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전용 작업장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특정 오피스텔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대만이나 중국을 경유해 가지고 이제 계정 도용을 대규모로 일으키거나 부정 결제를 대규모로 일으키는 경우들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공격자들이 해외에 위치한 유저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이제 해외에 있는 유저들이 국내를 경유해 가지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작업장하고 결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정을 결국은 아주 플렉서블하게 잡을 때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정보가 그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인지 그다음에 이 IP에서 과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이 도메인이 악용됐었던 적이 있는지 그래서 전체 IP들에 대해 가지고 수집을 했는데 그래서 스캔을 할 때 저희가 특이하게 좀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은 VPN하고 PPTP 같이 인터넷 라우터 같은 데서도 쉽게 인터넷 공유기들에서도 쉽게 공유를 해가 서비스를 올려서 띄울 수 있는 VPN 서비스들을 특히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VPN이 동작하는 장비들을 보다 보면은 이제 IP 웹캠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나옵니다. 원래 디바이스에서 그걸 제공해주는 기능은 아닌데 해킹한 다음에 그냥 서비스 레벨에서 강제로 이네이블 시킨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해킹당한 웹캠들의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그냥 URL 접속하면 나오는 그 뭐랄까요 화면들도 저희가 전부 다 캡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VPN 주소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들에 대해 가지고 그 로그인을 할 때마다 태깅을 해가지고 위험한 IP에서 들어왔는지 세이프한 곳에서 들어왔는지 알 수 있게 전부 다 지금 태깅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거를 발견을 했는데 외국의 그 네임 서비스 발급을 해준 업체들이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곳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아니면은 좀 동유럽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후이즈 서비스 같은 데는 우리가 IP를 어느 도메인에 매핑시키고 신청을 하면 그 도메인의 원 소유주가 이미 다른 IP를 쓰고 있는 거가 나오면 허가를 안 해줘야 정상일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걸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컨대 네이버.com으로 그 매핑된 IP 리스트를 전부 다 그 DNS 크롤링을 해보면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IP들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IP들이 할당된 DNS 이름을 다시 들어가면은 네이버로 리다이렉션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는 뭐 자기들이 피싱을 하는데 쓰려고 미리 확보해 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격자가 제일 약한 고리를 찾아서 관리 제대로 안 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찾아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오픈 VPN 리스트들을 아무리 크롤링을 해도 직접 IP를 풀로 스캔하는 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VPN 리스트나 우리 VPN 가지고 장사해요라고 대놓고 홍보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은 되게 해킹에 이용되는 IP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몰래 털어서 어디 대학가에 좀 보안 제대로 안 된 장비 털어가지고 VPN 올리고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요즘 가장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소셜 리스닝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명하고 관련된 검색어들이 뭐가 떠오르는가를 봐가지고 이게 긍정적인 언어인지 부정적인 언어인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처럼 저희는 부정에 특화된 단어들만 크롤링을 합니다. 주요 이제 커뮤니티들에 대해 가지고 계정 도용 해킹, VPN 사기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땡땡페이로 제정된 모든 류의 그 페이들하고 은행들하고 매핑을 해서 하게 되면은 꽤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사실은 신문 기사 되기 전에 유저들이 먼저 이상해요라고 알리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특정 서비스에서 요새 좀 이상하더라.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난 땡땡페이가 뭔가 좀 도용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상품권 도용이 심해졌어요. 이런 경우들도 크롤링 통해서 미리 발견할 수도 있고요.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